제5장 분석치료 효과 자기 심리학이 발견한 것들에 기초한 예비적 진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코옷이 이게 마지막 쓴 그 저거를 갖다가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 쓴 것인데 그 마지막 그때그 고전에 대한 어떤 비평을 이렇게 신랄하게 하고 자기가 할 말을 다 여기에다가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기초한 예비적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후배들이 그걸 이제 뭐 임상이나 그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좀 거의 이번에 유언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유언 비슷한 걸로 자기로서는 이때가 이분이 암이 있어서 이 마지막 저수를 할 무렵에는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었던 시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가 이룬 것들을 그 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본인이 자아심리학자로서 평생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를 아무리 변명해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수긍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끊임없이 그래도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 자기가 새로 창안한 자기의 이론이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본인의 학문이나 본인의 이론에 대한 변호의 글을 남겼다고 보죠. 그래서 자기 사후에 자기 이론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해서 굉장히 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한다고 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다른 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글을 썼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이분이 자기의 이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후배들 혹은 제자들에 대한 격려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남긴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 가보죠. 네, 들어갔습니다. 자기 심리학은 인지 영역 안에 치료 과정의 본질이 놓여 있다고 믿지 않는다. 프로이드 초기 지형학 정보들과는 달리 자기 심리학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치료 본질로 규정하지 않는다. 자기 심리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적 발걸음은 성찰이 가능한 영역의 확장에 앞서서 동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식 영역의 확장은 늘 발생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프로이드 후기 이론인 마음 구조 이론 또는 삼중 구조 이론을 살펴보자. 프로이드가 이 두 번째 이론에서 개념화한 치료에 대한 견해를 자기 심리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은 성공적 치료에 대한 초기 지형학적 개념화에 대한 자기 심리학의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심리학은 치료 과정의 본질은 의식 영역의 확장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욕동을 수정하는 심리적 장치의 증가된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정신기구에 대한 프로이드 후기 구조적 모델에서 그 설명력을 빌려온 치료 효과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자기 심리학은 치료 과정의 본질이 1차적으로 자아 영역의 확장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자기 심리학자가 본질적으로 치료적이라고 여기는 정신적 분석의 치료 과정의 진전에는 종종 자아 영역이
환자가 과거 병인적 성격 일부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면서 특히 유명해지는 자아 영향력의 증가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자아 확장, 특히 언어적 통계력 능력에서 드러나는 확장이 모든 치료 사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람직한 발달의 실패 이후에 실제 이루어질 때조차도 그것은 기본적인 치료 변화에 따른 2차적 결과일 뿐 치료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코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이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볼 때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프로이드는 초기에 지형학적 이론을 세웠죠.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때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으로 옮겨오는 것. 이걸 프로이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트랜스포테이션 시키는 것을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의식에 있는 것이 전의식이나 결국 의식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치료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초기에 이드 사이칼러지에서 주장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1차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이분이 2차 구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럭처럴 티어리, 마음을 자아와 초자아와 그리고 이드라는 세 개, 이드하고 이고, 슈퍼 이고라는 세 개의 우리의 마음의 기구가 있다. 심리 기구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이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아를 강화시키느냐 하는 쪽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게 자아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기에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 자아 심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다.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자아 중심의 이론으로부터 자기 중심의 이론으로 과거의 어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어떤 포커스를 그 이고로부터 셀프로 옮겨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자아 심리학 이론과 자기 심리학 이론의 비교에 쏟아질 반대 의견에 친숙해 있다. 덧붙여 말하면 이들은 정신기구 심리학에서 자기 심리학으로 중요한 발달적 걸음을 내딛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발견한 것을 이미 구식이 된 이론 체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민감하고 지적인 분석가라면 자아의 종합적 기능을 강조하고 그것을 심리학의 개념에 유사한 것, 자기 응집성, 확고함, 활력, 생명력, 그리고 조화로움 등과 같은 내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자기 경험의 특질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음의 삼중구조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듭 말하건대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일 뿐이다. 나는 결코 자아 심리학 이론이 틀렸다거나 무익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단지 그 이론으로는 건강을 향해 나가는 정신의 결정적인 속성들, 자기, 진정 능력, 시간 안에서 자기 연소성의 느낌, 그리고 이런 속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기 대상의 결정적인 역할 등을 만족스럽게 이론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심리적 상태와 과정들을 무리 없이 이론화하는 작업은 아무리 정교한 자아 심리학 이론을 동원한다 해도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 작업은 자기 심리학이라는 보완적 틀을 필요로 한다. 치료에 관한 전통적 설명은 제한적 타성성만 갖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질문에 대해 답해보겠다. 자기 심리학은 치료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그것은 세 단계로 된 움직임으로서 첫 두 단계는 방어의 분석 단계와 전이 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치유의 목적의 결과를 규정하는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대상 간의 공감의 통로를 열어주는 단계. 특히 성숙한 성인의 수준에서 자기와 자기 대상이 공감에 기초한 내적 조화를 확립하는 단계이다. 공감의 새로운 통로는 이전에 억압되었거나 분리되었던 원초적인 자기애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전에 원초적 자기를 원초적 자기 대상에게 묶어놓았던 속박을 대체한다.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아심리학의 이론을 자기가 비판하고 있지만 자아심리학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동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아심리학 내에서 코 스스로가 자기 이론을 프로이드의 원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것을 아마 옛날에 우리 셀프 사이칼라지를 우리가 두 세메스터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이드를 강의를 하면서 프로이드의 개념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의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그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자기의 고유한 이론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노력과 비슷한 노력을 자아심리학자들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RCP의 과목이 자아심리학이에요. 그 자아심리학을 지금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자아심리학자 중에는 코웃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들 때문에 초기에 프로이드 이론을 확장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로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지만 그것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좀 더 발달된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속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아는 우리는 이들로부터 나중에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처음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자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캐런 오나이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어떻게 사람이 자아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느냐. 그래, 이드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브니까 욕동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론을 결국 자아심리학 내에서도 나중에 수정이 일어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프로이드 얘기에 너무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기에 우리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초기에 하나의 모체, undifferentiated matrix, 아직 미분화된 어떤 모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고와 이드가 분리돼 나왔다. 처음에 우리가 이드로 태어난 게 아니고 무언지 모르는 여러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미분화된 어떤 심리적인 모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부터 분화되어 나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에서 바뀌어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이 모체 속에는 자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결국은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코웃 같은 이걸 셀프라고 얘기를 좀 더 통합된 얘기. 이렇게 모판 자체를 여기서 모체를 세 가지가 나중에 처음에 거기서 이고하고 이도가 분리돼 나오고 나중엔 결국은 이고에서 초자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후학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나의 가설인데, 이 가설이 나중엔 너무 공고한, 프로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활 이렇게 되니까
모두들 그 이론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단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드는데 코웃이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다가 결국은 자기라는 개념, 셀프라는 개념으로 결국 통합해낼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독립선을 한 거죠. 이게 셀프 사이콜로지예요. 그래서 자아심리학 내에서도 지금 셀프 사이콜로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코웃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데 보통 이 이고 사이콜로지에서 얘기하는 이고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에 슈퍼 이고 빼고 이드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아라고 하지만 이게 자아가 우리의 심리적인 나 아니면 전체적인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 내에서 이 기능 자아에다가 다른 기능을 부여하자. 그게 어떤 통합 능력, 통합적인 이걸 통합해내는 능력도 자아가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체를 대표하는 자아의 개념보다 이 시스템 이고라고 할까요? 이 좁은 의미의 자아보다 더 큰 자아를 상정해요, 결국은. 그래야 나를 대표하는 이고라고 할 때 이건 이고는 어쨌든 우리 마음의 3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일부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아라는 개념, 통합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자아심리학 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화에 따른 어떤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결국 코웃이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떠나서 자기 셀프라는 개념으로 자기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자아심리학 내에서도 자아심리학의 발달 방향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성찰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번 공부한 분이 있는 찰스 브렌나라고 하는 찰스 브렌나 같은 분은 그분도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론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은 아주 1960년대에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어떤 정신분석의 그냥 소개서가 인트로덕션 책자가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인기를 누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생애 후반기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해서 프로이드의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계속 따라갔는데 임상적으로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점점 느끼는데 이렇게 코웃이 어려워했던 것처럼 찰스 브렌나 같은 이런 대가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이 정신분석 사회라고 하는 게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론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바친 분들이 이러한 소사이티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나중에 찰스 브레나도 결국은 이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라고 현대 갈등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쩌면 자아심리학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여기서 코웃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심리학을 세웠지만 이분은 베이시컬리는 자아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트레이닝된 분이에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을 전혀 독립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애증의 관계예요. 그래서 코웃의 이론만 가지고 모든 환자를 치료해낼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독립된 학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얘기 들어있어 하나의 보완적인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현대 정신분석을 창하는 스파티니스 같은 분도 그분은 처음부터 자기는 독립된 학파로서 자기
이론을 끌고 가고 싶지 생각이 없다. 지금은 내 이론이 수용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이론이 클래식한 사이코애널리시스의 일부로 편입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배척됐지만 환자층에 따라서는 현대 정신분석적인 이론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쩌면 현대 정신분석이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면서 자아심리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자체가 자아심리학의 연장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도 어쩌면 이분이 자아심리학자지만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버렸다고 해서 이분이 자아심리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혹은 정신분석 전체라고 볼 때는 이 부분 이런 이론 하나하나가 하나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거지 어느 것 하나를 채택하고 다른 걸 버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다양한 환자층을 돕는데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큰 이론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론을 다 수용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인터서브젝티브 한 사이코애널리시스, 인터서브젝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나 혹은 릴레이셔널 티어리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다고 해도 이것은 정신분석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을 그냥 우리가 공부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어떤 이론, 이 모든 이론을 가지고도 내 환자를 다 볼 수는 없다. 어느 환자도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심플한 그런 정신구조를 가진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내담자 한 분이 결국은 독자적인 정신분석 이론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환자를 위한 이론을 내가 결국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하이파세시스를 가지고 이분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 가설을 계속해서 입증해 가는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틀리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이분이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임상에서 만난 내담자에게 고유한 어떤 새로운 이론들 나는 이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과정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이론들이 왜 서로 합치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로 다 합치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망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다 통합해서 그걸로 무조건 다 내담자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이기 때문에 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는 내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 무의식에 있어야 내가 만나는 환자를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환자는 꼭 아들러의 견해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 프로이드의 견해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 아니면 현대정신분석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은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런 여러 가지 통찰이나 그 이론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녹아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가 또 한 사람에게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한 달 전과 지금은 이분은 또 다른 사람이라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이론이 이분에게 적합한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달달 외워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에 녹아내릴 만큼 우리가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디스커션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어화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하는 사이에 이것이 나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 그 과정 속에서 내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가 필요할 때 그때 적절하게 어떤 이론들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그 이론을 쓸 수 있도록 돼야 마치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때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망설이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해 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임상에 자유스럽게 내담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 지식은 우리가 의식화된 지식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두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잠자면서도 귀로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 이게 잠겨 있으면 언젠가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전시 분석 치료의 본질에 대한 앞의 공식화가 본질적으로 정확한 것임을 입증하는 작업은 다시 말해서 성숙한 자기 대상과 점차적으로 공감적 접촉을 획득하는 것이 전시 분석 치료의 본질이라는 공식화의 포괄적인 설명력을 입증하는 일은 한 권의 책으로 새로 써야 할 만큼의 대작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 가능한 것이고 많은 동료들이 이 과제를 착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뿐이다. 이 필수적인 작업은 임상의 두 영역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관련해서 그 가설의 정확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임상 사례의 도움을 통해 어린 시절 자기 대상 관계에서 발생한 성격의 발달 과정의 왜곡으로 인해 원초적인 자기 대상의 관계의 양태에 갇혀 있던 환자들이 소목적으로 분석을 통해 어떻게 성숙한 자기 대상에게서 공감적 반응을 유도하고 또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자, 여기서 좀 머물러 보세요. 여기서 자기 심리학에서 코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초적인 초기에 자기 대상 관계, 셀프 아브젝트 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원초적인 관계는 초기에 우리가 굉장히 의존적인 관계죠.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죠. 아직은 독립되지 않은 자아와 자아 대상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웃은 이 자아 대상이라고 하는 셀프 아브젝트라는 말을 셀프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는 말을 코웃이 사용했는데 이게 자기 대상 전이라는 용어가 초기에는 나르시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기애적 전이라는 얘기죠. 자기애적 전이라는 건 현대 정신 분석에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기애적 전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자기 대상 관계가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나르시시스틱한 아브젝트라고 본다면 코웃은 어떤 면에서 발달 심리학에서 마가렛 말레가 얘기한 분리개별화라는 단계를 분리개별화가 되면은 이미 자기애적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인 대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현대정신 분석에서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부터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 대상 전이로 바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초기에 설명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리비도를 둘로 나눠서 이고 리비도하고 아브젝트 리비도라고 나누었던 거가 우리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자기에게 속하는 것과 대상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보는데 프로이드의 개념에 의하면 자기애적 상태로부터 결국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대상을 독립된 대상으로 보는 단계로의 발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초기의 자기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헌신하는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어떤 프로이드의 초기 개념이에요. 나르시시스틱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리비도라고 하는 이 리비도가 그 사랑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그냥 쉽게 한다면 어쩌면 너무 초기에 성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했었는데 리비도라는 개념을 성적 욕동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었는데 너무 초기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사랑의 에너지라고 본다면 사랑의 에너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초기에 우리가 독립되기 이전 상태라고 한다면
대상 자체로 이 리비더가 옮겨간다. 그래서 대상을 사랑한다. 자기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한 미미미 하던 것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를 아버지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발달 과정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의 차이가 그럼 자기 사랑은 벗어나는 거냐 하는데 코우스의 견해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기에 대한 리비도 이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 자체에 독립된 발달 노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스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쩌면 이론적으로 보면 에너지 총량의 원칙에 의한다면은 리비도가 이 심적 에너지가 자기에게 머물러 있으면 대상에 갈 수 없다. 그럼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리비도 총량 중에 대상으로 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별로 남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이 드는데 이런 개념을 코우스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쉽지는 않고 잘 설명해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리비도 이론을 바탕으로 초기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거죠.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코우시 봤던 통찰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건강한 자기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대상을 사랑할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셀프를 항상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천시하거나 자기에게 엄격해서 자기를 항상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어떤 슈퍼이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분은 건강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아까 자기 진정 능력이라고 셀프 수딩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아주는,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셀프 자체가 자기가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 대상, 셀프 아브젝트라는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대상이 있어서 이 셀프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됐는데 그럼 성인에게서도 아직 이건 임상적으로 어려운 분,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지금도 과거에 자기가 원하던 그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 초기 셀프 아브젝트가 제 기능을 못해서 충분하게 그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임상대에서 만날 때 끊임없이 자기가 만나는 새로운 대상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서 자기가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을 반복하죠.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새로운 셀프 아브젝트를 계속 찾아 나서는데 임상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찾아온 사람이라니.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가 얻지 못했던 셀프 아브젝트의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아케이가 아주 고태적인 형태의 셀프 아브젝트 관계를 원한다. 초기 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원했던 그 대상을 어른이 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젖을 먹여주고 내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마련해주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나에게 옷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어린아이에게서는. 그런데 이런 정서가 어른이 돼서 이 정서가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누구도 이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분의 니드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자체의 발달이 아닌데 발달 심리를 이 속에 포함시키려고 코우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때 건강해지는 자기 자체가 응집력이 생기면 이때는 유아적인 의존 관계로서의 자기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셀프 아브젝트라고 돼 있지만 셀프 아브젝트 자체가 그냥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엠퍼티를 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대상은 우리가 평생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게 유아적인 대상으로서 무조건 자기가 다 유아적인 의존 대상으로서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그런 셀프 오브젝트라기보다는 독립된 인격이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공감해주는 이런 대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 이게 발달 과정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임상에서 우리가 이분들은 거의 다 초기 유아적인 의존 관계를 어떤 분석 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왜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러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가 전이 속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셀프 오브젝트 자체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셀프 오브젝트는 나하고 다른 대상, 여기서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다른 대상인데 나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또 다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아케이간 셀프 오브젝트가 아니고 성숙한 셀프 오브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셀프가 성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 자체도 분리개별화된 독립된 대상과의 건강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코우시 하는 얘기를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페어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페어벤이 얘기하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유아적 인펀타일한 디펜던시가 있다는, 그 유아적인 디펜던시로부터 인디펜던스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마지막 발달 단계는 머추어 디펜던시다. 머추어 디펜던시는 성숙한 의존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달해 가는데 페어벤 이론은 초기에는 굉장히 의존적인 유아적인 대상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독립한 인격체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디펜던스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의존하지만 성숙한 의존 관계가 돼요.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기대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 관계이지만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 질의 다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의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서로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도우며 의존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독립성을 강하게, 그 인디펜던스가 최고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젊은 애들 많이 만나요. 안타까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분들이 성숙해 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의 풍조도 너무 독립성 중심으로만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서로 독립되는 것은 결국은 서로 건강한 의존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선 독립이 되지 않으면 유아적인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독립성이 확보된 사람들 속에서 서로 의존할 수 있고, 그럴 때 이때는 셀프 오브젝트지만 이때는 공감해주는 셀프 오브젝트지, 내가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유아적인 어떤 내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의존 대상으로서의 셀프 오브젝트가 아니라니. 그래서 코웃이 우리는 평생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셀프 오브젝트의 개념이 바뀌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우리가 코웃이 그 부분을 인격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설명해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발달 이론 측면에서 이걸 봐야만 코웃의 얘기를 좀 우리가 깊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고 가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쩌면 코웃 이론의 아주 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이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잠깐 나누고 가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살고 이제 경험했던 거랑 아주 좀 이렇게 일치가 많이 되는, 일치라고 그럴까,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성숙한 관계로 간다는 건도 여기서 그것도 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성장 단계, 그 최적의 실패로 인해서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거, 성장해 감으로써 그 대상 관계의 어떤 관계가 이제 의존적인 그 부모나 그 어릴 적의 의존 관계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 주위 사람 대상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도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 이제 조금 이렇게 고립돼 있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 자기를 조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주위 사람들의 어떤 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경험을 좀 했어야 되게 종교적이지만 그래서 아주 코엇이라는 부분, 이 책에 대한 것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 번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깨달음을 살아가면서 그 최적의 실패,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죠. 자기한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 경험을 건강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또 다른 어떠한 성장이 되는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많이 느껴요. 아주 뭐 이렇게 크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네, 그런 경험이 좀 이렇게 와닿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죠. 솔직히 이제 오늘 조금 읽어보려고 그 앞부분을 좀 읽다 보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계속 그 프로이트의 이론과 어떤 그런 그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 또 그 분석이 가져다주는 효과성이나 이런 걸 계속 뭐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한편으로는 뭐지? 정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 도대체 그렇죠. 뭐길래 저렇게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까내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랬어요. 좀 그렇죠. 예, 좀 그래서 한번 그래 꽃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이상 묘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이제 무엇이 어떤 공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와 또 자기 대상과의 어떤 공감을 통해서 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런 어떤 성숙한 단계로까지 자기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평생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코엇이 주장하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약간의 저항이 좀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코엇이 정말 말하는 진짜 공감이라는 거는 진짜 뭘까?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해낼 수 있는 코엇이 말하는 공감은 진짜 지금까지의 공감과 어떻게 그 차별성이 있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공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코엇의 계보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프로이트부터 계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쭉
비혼도 보면은 뭐 프로이트, 멜라니 클라인, 뭐 비혼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그 코엇의 계보는 어떨까? 코엇은 누구로부터 그 분석을 받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이렇게 이제 이런 이론을 가져올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궁금증이 좀 생기고. 좋아요. 그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죠. 그 부분은. 근데 코엇이 어떤 면은 굉장히 프로이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 이제 그런 얘기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프로이드가 비엔나를 떠나서 그때 영국으로 떠날 때 자기가 배움을 나왔는데 프로이드가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이 코엇을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죠.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자기를 와서 배움하러 나왔으니까. 근데 프로이드만 해도 이 정신분석 학계 창설자로서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젊은 한 분이 나와서 자기를 배웅해 주는 게 참 고마웠겠지만 그 누군지 잘 몰랐겠지만 코웃은 마치 자기가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웃이 하고 있는 거대자기 그리고 이상화된 대상 개념이 프로이드와 관계에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안나 프로이드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프로이드의 딸과도 교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미국에서 정신분석 협회죠. 정신분석 협회에서 회장도 하고 국제정신분석가 협회 또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이론을 잘 소화해낼 만한 사람 젊은 후학들을 계속 자기 주변에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자기애적 지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코엇의 이 자기 심리학 이론은 그걸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코웃 스스로가 경험했던 자기 대상 체험에 대한 자기의 니드와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여러 체험들이 이론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체험 속에서 생생하게 자기 대상의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 그 니드가 굉장히 컸던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누구나가 지지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게 충분히 채워진 분들은 그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분이 대조되는 분이 현대정신분석의 모던 사이코널의 창시자인 스파틴스 같은 분은 자기 연구소에서 공부 다 했는데 나중에 분석가 자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론은 치료되지 않는다고 프로이드로부터 아주 정설로 되어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수부반수를 받겠다고 하니까 컨트롤 케이스를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져오니까 도저히 이 연구소에서 이 사람은 정신분석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졸업을 못했어요. 그 정신분석을 충분히 공부하고 임상도 다 하고 슈퍼비전까지 어떤 면 임상 시간 다 채우고 분석받고 슈퍼비전 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서 조용히 그냥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이해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대 정신 분석을 세운 창설자가 정신 분석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이분은 메디컬 닥터니까 메디컬 닥터는 당연히 그 당시 정신 분석가 일을 해도 정신 분석가라고 불리거나 안 불리건 환자를 보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이론을 계속 발달시키고 논문 쓰고 그리고 자기 일터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셜 워커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임상에서 사람들 잘 그러니까 문제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돌보는 어떤 주의시 센터가 이 브롱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훈련해내는 것을 통해서 현대 정신분석가들을 양성해서 그 당시로 상식으로는 소셜 워커들을 훈련시켜서 정신분석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생각을 못하던 시대에 실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현대 정신분석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출이 됐는데 그 창설자는 자기가 졸업을 못한 정신분석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기죽지 않고 평생 잘 살았어요. 근데 코웃은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위한 자기 이론이 왜 이게 중요한가를 계속 설명해내는데 애를 너무 많이 쓰고 있었던 부분이죠. 나중에 아마 이 글을 읽다 보면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할래요 하면서도 계속 그 일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컸던 이런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당시로서 셀프 사이콜로지 이 자기 심리학 연차 총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도 연설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렇게 컸던 오해를 풀어내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성원을 갖고 얻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컸던 분이었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런 니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의 절대적인 자기의 니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임상 보고서를 이용하거나 출판되지 않은 임상자를 이용할 때 연구자는 현 자기 대상의 공감 실패, 잘못되고 부정확한 해석, 시기적절하지 못한 해석 또는 무감정하고 무진 해석 등으로 드러나는 분석의 실패로 인해 다시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초기 저항에 극복되는 과정뿐 아니라 그 후 궁극적으로 자기 대상을 신뢰할 만한 공감 통로가 열리게 되는 과정을 특별히 보여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연구자는 분석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확립되는 분석가에 대한 자기 대상 전이에 의해 제공되는 고요한 지적 모체가 분석가가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일시적이고 무해한 공감의 실패, 즉 분석가의 최적의 실패로 인해 다시 한번 해체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분석가의 오해 또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해석에 대한 반응으로 환자는 공감의 의존에서 벗어나 분석의 일시적 자기 대상 전이에서 이미 잠정적으로 포기했던 원초적 자기 대상 관계로 일시적으로 후퇴한다. 즉 이상화된 전능한 원초적 자기 대상과 융합하고 싶은 욕구 또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거울 반응의 욕구를 재발성시킨다. 적절하게 수행된 분석에서 분석가는 환자의 후퇴에 주목하고 자신의 실수를 찾으며 그 실수를 발견했을 경우 가끔은 환자의 도움으로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로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 후퇴의 역동을 비판적이지 않은 어조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대상 전이에 의해 열렸던 이전의 분석가와 환자의 공감의 흐름의 재가동이 되게 된다. 이때 환자의 자기는 다시 한번 공감적으로 조율된 자기 대상 모체에 의해서 지지받게 된다. 이 과정을 서술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분석가의 사소하고 일시적인 공감 실패는 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환자의 자존감을 조절하려는 심리 구조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일단 환자의 후퇴를 발견한 분석가는
환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의 영상에 귀를 기울여만 한다. 분석가가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환자가 가진 욕구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이해한 것을 정확한 해석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론적인 선입견, 크라잉건, 랑크의 이론이건 융의 이론이건 아들러의 이론이건 고전적인 정신적 이론이건 자기 심리학 이론이건 간에 고정 틀에 끼워 맞추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쩌면 코웃은 자기 자아 심리학을 벗어나서 자기 심리학을 세웠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굉장히 큰 틀 중에 하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아 심리학자로서의 기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자기 환자층을 대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해석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에 대한 절제된 해석의 필요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이론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가 해석을 할 만한 입장에 가기 전까지 너무 섣부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여기서 함께 하고 있죠. 어떤 여기서는 비혼의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혼이 어른 레버리 단계에서 진정한 무의식을 내가 담아내는 과정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쩌면 너무 쉽게 이론적인 틀에 따라서 해석을 하거나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특히 왜 이런 성찰이 나왔냐면 이분은 우리가 뉴라틱한 수준의 환자가 아닌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인 분들에게는 해석을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분도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석이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될 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한 함부로 해석적인 접근을 해석이 필요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이론에 의한 해석은 금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보다 앞서 다른 학자들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고 또 이체 후반부에서 관방에게 논의될 하나의 사실을 언급할 때가 된 것 같다. 그것은 관찰을 위해서는 관찰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돼야 할 점은 이론이 관찰자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특정한 이론 체제가 항상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석가가 있다면 그는 종종 환자들의 반응을 잘못 해석할 것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환자들의 주장이나 항의, 저항으로 간주할 것이다. 나는 특히 분석가의 해석의 적합성은 분석 중 해석이 행하여지는 특정한 순간과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오이디푸스의 전이 분석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전이에서 재활성화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자신의 해석의 초점을 환자의 근친상간적 갈망과 죽음의 소망 그리고 이런 역동적 자극에 수반되는 양가 감정의 갈등에 맞추기만 한다면 그는 환자의 자기 대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분석가가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건너뛰어 그 콤플렉스를 초래한 오디푸스 자기 대상의 실패를 너무 성급하게 강조한다면 환자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따라서 노골적인 저항과 항의 또는 표면적 순종,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을 통해서 철수할 것이다. 그런 다음 자기 심리학을 따르는 분석가는 전이의 현재 상황에 머무를 것이며 억압된 오이디푸스기 자료가 작업된 후에 오이디푸스 단계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오이디푸스기
자기 대상이 환자의 전이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재생될 때만 해석의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전이 과도기적 시기 동안에 환자는 오이디푸스 콤프렉스와 정상적인 오이디푸스기 경험 사이를 오가는 특징적인 변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분석가는 특별히 커다란 공감적인 시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시기에는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 각기 다른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 첫 번째, 분석가는 적절하게 표현된 해석을 통해 오이디푸스 단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분석하는 환자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으로 후퇴하는 것, 특히 이러한 과도기 초의 빈번의 현상을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 분석가는 전이 지금 여기에 대한 역동적 해석과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발생학적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앞서 언급된 두 경험의 사이를 오가는 변동의 역동을 점차 강조함으로써 설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근원에 대한 자기 심리학 이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가 자기 대상의 병리적이고 병인적인 반응의 결과라는 인식은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경험과 실험하는 장기간 동안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답하겠다. 의심할 바 없이 오이디푸스 신경증에서 자기 대상이 갖는 병인적 역질에 대한 이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의 지식 덕분에 분석가는 정상적인 오이디푸스 단계로 이동이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도 해석의 음색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프로이드의 주된 강조, 외상의 역할을 한다는 일련의 보완적 주장들에 대한 언급을 따라 욕동을 아이의 경험에 중심을 두는 분석가의 오이디푸스에 대한 해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정상적인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파괴된 결과로 간주하는 분석가의 해석과 설령 내용은 같을지라도 다르게 들릴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분석가의 이론이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그리고 그가 그 이론을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적용한다 해도 분석가는 환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해를 전달하는 해석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분석가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를 치료하건 정통적으로 오이디푸스 신경증으로 불리는 자기의 장애를 치료하건 마찬가지다. 그런 모든 경우에 내가 거듭 강조했듯이 분석가가 환자의 후퇴를 인식하고 그 후퇴에 대해 적절한 해석으로 반응한다면 그런 실수로 인해 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런 실수는 최적의 실패에 속한다. 그것은 모든 성공적 분석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최적의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분석 안팎에서 공감의 실패에 직면하는 환자의 회복력에도 증진이 된다. 그런 실수가 일어날 때마다 최적의 새로운 자기 구조가 획득되고 기존의 자기 구조는 확고해진다. 이러한 발달은 다시금 환자의 기본적인 자존감의 수준을 높여준다. 물론 그러한 구조적 획득은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분석가는 그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구체적인 임상 사례를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독자의 임상 경험, 내가 나의 동료와 함께 발표했던 임상 논문, 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발표할 논문들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여러 이론적인 문제들의 배경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설을 입증해 보겠다. 나는 나의 논의를 이론 영역에서 국한시킬 뿐만 아니라 이론 분야의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여기서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비교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자기 심리학이 제공한 정신 분석 치료 이론과 일반적인 분석가들 프로이드 이후로 자신이 이룩한
성공의 본질과 실패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그들의 치료 이론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 야심찬 과제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나는 치료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인 정의가 지닌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런 영역에서 그 정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우선 정식 분석 치료를 가능케 하는 요소에 관해 자기 심리학적 가설에 입각해서 논의하기를 시작하겠다. 그 가설은 자기 심리학을 저항하는 분석가에게 지향하는 분석가에게 한없이 종료한 것이지만 자기 심리학의 견해와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무력한 것이다.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심리학으로 진일보한 정신분석 치료 이론은 다양한 정신병리의 본질에 관한 자기 심리학의 일반적인 이론과 일치할 뿐 아니라 성인 정신병리에 대한 해석과 연관된 발달 이론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정신병리의 본질에 대한 자기 심리학 이론과 심리 발달에 대한 자기 심리학 이론을 간략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심리학은 현재 분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정신병리의 본질은 결함 있는 자기, 즉 파편화되고 허약하며 조화가 깨진 자기에 있다고 본다. 자기 심리학 주장에 따르면 자기의 병리는 생애 초기의 자기 대상 경험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정상적인 경우 건강한 자기의 형성으로 인도한다. 덧붙이자면 건강한 자기란 장기간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간성이 마설된 것과 같은 가장 심각한 외상을 겪는 경우를 제어하고는 성숙한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로부터 장기적으로 파편화되어 허약해지고 조화가 깨지는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심리 구조를 말한다. 건강한 자기를 형성케 하는 건강한 자기 대상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 자기 대상 사이에 기본적인 조율 상태가 존재하는 단계이고, 둘째, 비외상적 수준의 자기 대상 실패, 빗나간 공감으로 인한 실패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자기 대상의 실패를 우리는 최적의 좌절이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두 단계를 걸쳐 일어나는 심리적 사건은 수없이 반복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병역적 내재화라고 모든 과정을 통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자기 대상 관계를 변화하는 토양을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자기애적 영의 원초적인 관계의 측면, 특히 거울 역할을 하는 자기 대상과의 융합, 이상화된 자기 대상과의 융합, 그리고 쌍둥이 대상과의 융합에 의존하던 자기가 성인기 자기 대상에 공감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자기로 점차 바뀌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어떠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요약돼 나오는 거고 있는 거죠. 아마 우선 임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내담자와 관계에서 함께 치료를 해 나가자고 하는, 이걸 요즘 자아심리학자들은 그걸 치료 동맹 혹은 워킹 얼라이언스, 그래 작업 동맹이나 치료 동맹이라고 하는 워킹 얼라이언스나 테라피틱 얼라이언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과정,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라포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우선 서로의 신뢰가 형성돼야죠, 치료 관계가. 그래서 너무 급하게 라포가 형성되기 전부터 무슨 치료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포 어느 정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상태가 우선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기본적인 조율 상태가 돼서 서로 상담이 무르익어 가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대상이, 우리 여기서는 내담자 입장에 내담자가 셀프고 상담자는 셀프 오브젝트, 자기 대상이 되죠. 근데 자기 대상이 항상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좌절 속에 있죠. 자기 대상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이게 컨세큐티브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실패하고 자기의 어떤 특정한 이론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 틀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견뎌낼 수 없어서 이건 또 하나의 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외상적 경험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외상적 경험으로 가지 않고 일시적인 실패들이 반복되지만 기본적인 치료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 최적의 좌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조금 역설적인 반응이죠.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인데 앞팀을 좌절이라고. 그래서 최적의 좌절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되는데 최적의 좌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최적의 좌절을 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치료 행위, 그 인터벤션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피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좌절을 시킨다고 하는, 그리고 이건 말하자면 현대 정신분석에 이런 게 프로보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발이 여기서 공감이 실패가 아니라 도발은 의도적인 거잖아. 치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도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자기 대상이 자기 대상 기능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무언가 항상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이 외상적인 입장, 트라우마가 될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 때문에 내담자의 심리 구조가 새로 생겨나거나 더 강화되는 입장에 갈 수 있도록 되는 이 경우를 결과적으로 최적의 좌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실패해서 그걸 인터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최적의 좌절이라고 그러니까 최적의 좌절을 최적으로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지나치게 외상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최적의 좌절 그룹에 속한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심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변형적 내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변형적 내재화는 자기 대상 대신에 자기 심리 구조가 생겨나면 자기 대상이 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안에 자기를 셀프 수딩할 수, 자기 진정 능력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치료 진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의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치료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부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기 대상 관계의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시킨다 하는 게 이분들이 초기에 전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애적 영역의 원초적인 관계 측면, 최초의 대상 관계에서 원초적인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전이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위치가 있냐면 거울 역할을 하는 자기 대상과의 융합 욕구 또는 이상화된 자기 대상과의 융합 그리고 쌍둥이 대상과의 융합 모든 것이 먹이라는 융합 욕구가 있다. 초기 대상 관계에서는 계속 융합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임상이나 일상 삶 속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면 거기 엎어진다고 그러죠. 너무 엎어져가지고 한참 지내다 보면 엎어졌다가 나중에 헤어지죠. 이게 융합 욕구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주위에서 누구하고 저 사람 친해지면 거기 한번 엎어져서 정신없이 몇 달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가 뭐 하고 한참 혼자 지내다가 또 다른 누구 대상을 만나서 또 엎어져요. 이게 융합욕구라는 얘기예요. 이 융합욕구가 있는데 그런 단계 임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거기로부터 떠나서 그런 엎어짐이 아니라 공감적 반응에 의존할 수 있는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공감해주는 자기 대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완전히 엎어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대상으로서 자기를 공감해주는 지지해주는 정도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자기 대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바뀌어 나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은 자기 대상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코우시 이론이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셀프 오브젝트라는 말을 평생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원래 원초적인 자기 대상이 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용어를 동일하게 씀으로써 오는 이 자기 대상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같은 용어로 담아내는 게 무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만나는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합당하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건 자기 대상이 아니고 이미 어쩌면 독립된 인격체와의 건강한 의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품고 있는 패러닥시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코우스 이론을 전반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아마 중요한 내용은 다 하신 것으로 보여요. 오늘 발제하신 유사개념부터 우리 잠깐 소감 나누는 시간 갖죠. 글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잠깐 저한테는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가 뭐 종교적인 쪽에서 처음 이제 처음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인데 그거를 이제 좀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 하는 코웃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론적인 거를 많이 알고 완전히 무장했죠. 예, 무장하고선 밤도 꼴딱 새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들을 것이라는 그 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밤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가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제 내담자의 말을 하나도 못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담자의 관계에 생기는 역동성이라는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내담 할 때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 실수를 하든 그 부분도 그게 아주 큰 어떠한 그런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적절한 어떠한 좌절이죠. 좌절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이렇게 내담할 때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 꼭 그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나를 리드하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많이 의존하면은 내가 이제 충분히 그 사람의 공감을 충분히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 듣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정서가 전해질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이고 코웃을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이해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발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수용해내신 것으로 보여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고 그냥 경험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에 자기 대상들은 누구였나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는 되게 많은데 1년마다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1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자기 대상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하시니까 집에 안 계실 때 약간 그렇게 현실적인 자기 대상이 제가 적극 찾아 나서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똑똑 문제드려서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 엄마가 이제 행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게 마른 멸치죠. 그거를 굉장히 컸어요. 한 20kg 정도 되는 거를 겨울에는 건어물을 타셨는데 방에다가 그거를 쏟아붓더니 조그만 봉지에다 그걸 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20kg를 한 2봉이니까 제가 그때 3학년 겨울이었나 그때 제 앞에는 너무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근데 애들이 그러고서 엄마는 나가셨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들리는데 내가 이걸 다 끝내면 또 그러니까 콩쥐가 된 느낌으로 그러면 파티는 끝날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한숨만 푹푹 쉬고 일을 못하고 그냥 그 멸치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울기까지 했어요. 또 그랬는데 그 우는 소리를 주인집 아줌마가 들으셨는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왜 울고 있니? 그래서 하소연을 했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거를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해놓으라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못 해낼 것 같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절망스러워서 속상해서 운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줌마가 얘야 이거 꼭 다 안 해도 할 만큼만 해도 되고 네가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지금 울지 않고 한번 오는 시간에 그 봉지를 채우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게 이 산이 작아지지 않겠니?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가끔 제 앞에 그 산더미 같은 내가 꼭 쓰나미처럼 뭔가를 그러니까 압도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딱 왔을 때 그런 느낌들이 왔을 때 맞아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 하다 보면 그 산이 줄어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 압도되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좀 저를 좀 캄다운할 수 있는 저를 달랠 수 있는 그게 주인 아줌마가 오늘은 떠오르네요. 굉장히 귀중한 체험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수딩해줬죠. 나를 진정시켜줬는데 그 체험이 내가 나를 수딩할 수 있는 체험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내가 산더미 같은 어떤 태스크나 위압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한 발 한 발 디디면 거기서 벗어나 그런 압도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주신 분이죠. 위대한 상담가였네요.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옛날에 그냥 주인 아줌마가 그 멸치를 담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담아주는 것보다 더 생각할 수 네, 있게 그러니까 해줬다는 그 거예요. 담아주면은 이 그 사람의 일은 그 일은 네 일이니까 네가 해. 그거를 그렇지만 그냥 그래. 근데 제 삶에서 어쨌든 뭐든지 다 내 일이잖아요. 압도되는 뭐 어떤 그렇죠. 일이라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서 그분이 굉장한 상담적인 지혜를 가진 분이란 얘기예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많은 분은 그걸 내가 좀 도와줄게, 너 좀 쉬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적절하게 나에게 그 하나의 인터벤션이죠. 거의 해석적인 인터벤션을 하셨어요. 네가 조금 이렇게 한다면 그 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어떤 엑스플로레이션 비슷하게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해석적인 어떤 통찰을 담고 있죠. 그 통찰이 내 스스로 내 통찰로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아주 간접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져옴으로써 어떤 나의 통찰로 이게 나중에 전환되면서 내가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이고의 커패시티가 늘어나. 코식으로 얘기한다면 셀프의 응집력이 셀프 코히시브니스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아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아의 기능이 새로 하나 강화되거나 생겨났죠. 나를 셀프 수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한 발달을 가져오는데 발달 촉진적인 인터벤션을 하신 훌륭한 위스덤을 가지신 분이죠. 반면 어머니는 최적의 자제를 주신 분이네요. 그렇죠. 최적의 좌절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엇을 공부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분들 중에 그것을 의식화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코엇적인 접근을 하신 많은 어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